우리 마을의 변화는 어디까지일까? 연희동에서는 아저씨들이 낯선 칼을 들었다. 여기 지금 요거는 안 캔 거 아시죠? 이렇게 넓게 생긴 건 안 캐고요. 이렇게 생긴 게 숙해요. 좀 다르죠. 네, 여기 숙해, 여기 안 캐. 처음 말하는. 네, 평생 어머니가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버릇하던 요리 문맹 아저씨들의 도전. 살면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요리학원 찾아가 배운다는 건 엄둔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중년 남성들을 위한 요리 강습소가 생겼다. 게다가 수강료는 한 달에 단돈 10,000원. 기본적으로는 조금 할 줄 아는 게 혹시 알아요? 또 마누라한테 쫓겨나면 해 먹어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 끝없이 배워야 행복한 일상이 가능하다. 학교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된 성인들에게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든든한 벗이 되어줄 것이다. 남자도 요리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돼. 탕이라든가 찌개라든가 뭐 조림 이 정도는 해야 돼. 더 나가서 더 배우면 뭐 이태리면 파스타 이런 것까지. 이런 것도 배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손주 들어오면 파스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저는 집사람이 신청을 해서 강제로. 근데 뭐 어차피 혼자 또 밥을 해 먹을 때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시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배우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다시 집사람 오는 데서 다시 한번 합니다. 또. 아, 그러세요? 네.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도 연희동 주민이다. 연희동 맛집 사장님, 요리 잘하는 주부 등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참여하신 분들도 요리를 해서 혼자 계신데도 요리를 해서 또 어떤 분과 나누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더없이 행복한 것 같아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마을 열린학교의 한 프로그램인 쿠킹 클래스는 연희동 마을 공동체인 주민자치회의 작품이다. 지역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저희 동은 이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시니어 남성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의 일종이어가지고. 연희마을 열린학교에는 음식, 미술, 공예, 건강 관련 강좌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있다. 주민들이 각자의 사회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나누는 일종의 지식 품앗이다. 오래 끓였어요.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죠.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끼리 같이 또 서로 화합할 수 있고 동네가 밝아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했다.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자치를 위한 대표도 선출해왔다. 그런데 자치라는 건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 사실 우리는 때가 되면 투표만 할 뿐 우리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동네 일을 직접 마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그다음에 그거를 일을 분담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내가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내가 이 관여함으로 우리 동네가 변하고 이런 걸 직접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치의 핵심이라는 거죠. 투표만 한 뒤 소비자로 머물 뿐 자치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생산자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이 근본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을 주민자치회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험되고 있다. 이거 하시느냐고 이런 데다는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하신 거죠. 주민자치회를 통해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일을 결정하고 운영한다. 아직은 전국 각 지역 마을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초기 단계지만 주민자치의 소중한 경험과 가능성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여태까지는 누군가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거나 그거에 불만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해보고 어려운 것도 느껴보고 그다음에 뭐가 힘든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다고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점점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희망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결정하며 살았다. 마을의 큰 나무 아래 놓인 정자나 평상은 그런 쓰임새였다. 어르신들이 뺑 돌려 앉아가지고 여름 되고 그러면 빈대떡 같은 거 부쳐 잡수고 뭐 노인네들 나오시면 뭐 수박, 참외 그런 거 잡수고 어르신 분이나 뭐 반장 분들은 이제 모여서 이러저러한 사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하면 이제 모여서들 어떻게 해자려면 뭐 다들 잘들 나와서 하고 그런 게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 경험들이다. 역사적으로 낯선 일이 아니다. 모정이라고 있어요. 모정이 바로 회의를 하는 장소예요. 촌기에서 회의하는 장소가 모정이라고 지금 있다고. 참 모정도 모정이 지금도 있어요. 모정도. 그 논두렁 한가운데 약간 높은데 모정이 있죠. 거기에서 모여서 동회의를 하고 농사지면 농사 도구를 그 모정 밑에다가 놔두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은 전통적인 시민사회이고 이제 공공 영역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지면서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굉장히 관료화된 대의구조 중심으로 돼가는 경향이 있고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중앙집중화되고 이렇게 뭐 관료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빈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왕이 통치했던 봉건사회 조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역마다 이름과 형식은 달랐지만 향약, 향회, 촌계 등 다양한 마을 자치기구들이 있었다. 이곳은 경상북도 상주. 1600년 전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향청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마을 자치기구인 향회. 향회 구성원들이 마을 일을 논의하던 곳이 바로 향청이다. 하여튼 이러한 향청 규모로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 향회는 법제화된 기구는 아니었다. 마을의 자생적인 조직이 향회라는 이름으로 전파된 것. 상주에선 1491년 무렵부터 향회가 존재했다고 알려진다. 이 향청이라 하는 것은 제일 큰 목적이 이 지방의 요즘 얘기하는 의회하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 통제 기능, 목사가 행정을 하는 것을 지방의 이 향청에 모이는 양반들이 모여서 이 목사를 불러다가 따지고 또는 막 이 잘됐니 못됐니 이런 걸 하는 견제기구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분 차이가 뚜렷했던 조선시대. 물론 향회 회원은 모두 제지사족, 즉 그 마을에 사는 양반들이었다. 양반들만의 향회는 마을에서의 권한도 막강했다. 사족 자치제라고 그래요. 사족 자치라는 게 제도화가 된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지방사회를 움직이는 양반들 중심의 자체가 있어요. 우리 향회라고 그러는데 향회가 이제 나름대로 지역 사회를 좌지우지했죠. 근데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는 건 고을에 이제 수령 정도 파견하는데 사실 그 밑에 행정은 향리하고 사족이 다 했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 마을 자치기구인 향회는 세력이 약화되거나 수령과 결탁했다.
중앙 권력을 견제하는 대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앞장서며 타락해간 것. 농민들이 가장 큰 고통이 세금이에요. 그 세금이 이제 중앙에서 이제 떨어지면 부과가 되면 지방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걸 누가 좌지우지했냐면 양반들 향리들이 좌지우지를 했어요. 그게 향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세금 덜 내고 그걸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소빈농층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금에 빠져나가고. 급기야 들불같이 일어난 민초들의 저항.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다. 네, 여기는 지금 황토현 전투의 모습을 이제 재현해 놓은 것인데 이 공간은 동학 농민혁명 과정에서 최초의 승리이자 또 최대의 전투입니다. 백성들을 수탈하고 마을을 파괴하는 권력에 맞선 민초들. 낫과 쟁기로 부당한 권력을 갈아엎으려던 민초들의 항쟁은 역사의 필연이었다. 당시에 그 주로 이제 전라 감영군하고 맞붙게 되는데 대부분의 감영을 물리치고 농민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그 승리한 뒤에 이제 토벌 진화 기록에 보면은 이 주변에 황토현 주변에 그 논과 밭에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그러니까 피가 흥건해서 물들었다. 그런 동학혁명의 시작을 알린 고부 항쟁. 전라도 경제의 중심이었던 고부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초기의 세도 정치 과정에서는 그냥 참고 견디고 했는데 이제 거의 몇십 년 이상 계속 지속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임계점, 한계점에 다다르게 됐고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전봉준이라는 지도자, 그다음에 다른 지도자들이 그것을 조직화하고 행동의 형태로 군사권까지 일으키는 형태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학 농민혁명으로 국가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치와 자립, 즉 근대적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전주의 선화당은 민의가 반영된 자치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1894년 5월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은 전주 화약을 맺었다. 전라감사였던 김학진이라는 분이 안 되겠다. 우리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과 협의해서 말 그대로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수용을 해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이 수용이 됐고 또 동학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봉준 선생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혼란이 아니라 안정화된 올바른 나라이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수렴을 해서 그걸 통치에 반영하도록 하자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관민협치가 진행된 바로 그 장소가 지금 선화당이 되겠습니다. 선화당의 최초의 농민자치기구 집강소 본부가 설치됐다. 전주 화약 이후 승리한 농민군들은 각자의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을마다 집강소를 설치했다. 농민군들의 자치, 집강소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전라도 군과 현의 집강소 수는 53개에 달했다. 그때 조직을 동학 조직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접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집행했던 집강이라는 분들, 말 그대로 기강을 잡고 그 지역을 잘 유지한다라는 그런 집강이라는 그분들이 모여있는 그분들이 통치하는 공간을 집강소라고 하는데 그 집강소의 핵심 공간을 전라 가명 바로 선화당에 뒀고 대도소를 여기서 설치한 뒤에 53개의 주군현에 각각 실행할 수 있는 하부 또 집강소를 만들어서 전라도 전체를 어찌 보면은 새로운 민의에 의한 통치의 시작이 진행된 곳이 바로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평등한 세상. 농민군들이 자치를 통해 이루려던 꿈이었다. 유일하게 복원된 김제의 원평 집강소. 원평마을 백정이 동학 농민군에게 이 집을 기부했다. 평등한 세상을 누구보다 소망했을 백정 동록계. 백정 동록계가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그 임내천 사상에 동학의 감명을 받고 이 건물을 바친 거죠. 일종의 혁명 정부였던 집강소.
농민들은 자치를 통해 행정과 입법, 사법권을 행사했고 자체 군사력도 가졌다. 집강소가 발표한 12개조의 정강은 실로 혁명적인 것이었다. 부조리한 관리들을 또 징벌하고 또 탐관오리들을 그의 제목들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벌하는 거, 또 보면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그런 게 있어요. 백성이 쓰고 다녔던 페랭이 모자를 벗게 하는 거, 뭐 그런 것 조항도 있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조항도 있는데 청산가부가 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도 있었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일종의 통치권을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방자치의 효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3개월 만에 작은 기간이지만 조선 정부가 농민군에게 어떤 자치권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또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여 년 전 민초들이 꾸던 그 꿈은 이 화려한 도시에서도 꿈틀대고 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물론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거 지방에 할 수 없어요. 그거 중앙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앙에서 정말 거기에 집중하면 전 잘할 거라고 봐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교육, 또 동네 치안, 또 동네 소방 이런 거는 지방에 맡겨놓으면 지방이 더 잘합니다. 예. 그리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국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실험, 주민자치. 도봉구 창이동에는 시끌벅적 사랑방이라는 주민 공간이 있다. 남녀노소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랑방은 마을 주민들의 쉼터이기도 하고 수지침, 댄스, 천연제품 만들기 등을 배우는 작은 학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매달 2번 사랑방은 마을의 주방이 된다. 마을의 위기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있다.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매달 원래는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항상 찌개를 끓여서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재능 기부잖아요. 그럼요. 제가 음식을 좀 잘하고 잘해요, 식혜. 사랑방은 공간 마련부터 모든 활동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100여 명의 주민이 사랑방 회원들이고 돈이나 물품 등으로 기부하는 마을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너 명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저렇게 했는데 이게 몇 끼 드시기 위해서 집으로 이렇게 받아갖고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끼가 아니고. 주민자치가 실현되려면 마을 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 위기에 빠진 이웃을 위한 주민들의 배려는 마을 공동체 부활의 중요한 덕목이다. 더 줄래도. 창이동 사랑방 회원들의 역할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잘 포장해 주민센터로 보내는 일까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온 마을이 움직여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을 따라가 보자. 주민센터엔 또 다른 주민 몇 명이 대기 중이었다. 많이 찍어주십시오. 의상이 따로 다 준비돼 있나 봐요. 요거는 여기 이제 시장에 다닐 때 하고 배달할 때도 안심하라고요. 우리 맨몸으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지금 오늘 윤안에는 쉰다고 했고 박리김밥이 나눔 가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 시장 가시니까 그 안에 박리김밥 아시죠? 거기
가시면은 김밥 13줄 주시길래 이게 해놨거든요. 이분들은 창이동 달가이버 요원들. 인기 외화 시리즈 주인공 이름 맥가이버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마을 내 시장으로 출동한 요원들. 홍당무법 발가입을 하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은 김밥으로 마음을 보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것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없어서 작은 것이지만 이웃을 서로 도우면서 생각하면서 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나가면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주민은 고기를 보태고 감사합니다. 뭔가요? 삼겹살이요? 삼겹살이요? 네. 우와, 잠깐만. 예, 조금 바빴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도 마음을 보탠다.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착해. 그러니까. 언니 착한 게 적게도 아니고요. 많이 주시라고 해요. 나 혼나. 조금 줬다고. 사장님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신 걸 더 드려야 되는데. 왜요? 그럼 내놓고 가세요. 아니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위기가정 선정이나 나눔 가게 파악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도울 뿐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눔으로 공동체를 싹 틔우고 있는 것이다. 아유, 뿌듯하죠. 그리고 고맙고, 이제 재래시장 힘든데요. 남달라 보이죠? 다른 사람이라. 주는 행복감이 얼굴에 있으니까. 아, 주는 행복감이 보이세요? 네, 약간의 보여. 어떻게 뭐 표현할 수는 없어도 내 느낌이 조금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방에서 시작돼 주민들의 기부가 더해져 제법 풍성해진 음식들은 위기가정의 특성에 따라 배분된다. 애기 있는 집은 좀 만들어서 도우게. 이제 이렇게 온 마을의 정성이 모아지면 달가이버 요원들은 다시 출동한다. 음식을 전달하고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요원들의 역할이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달가이버 요원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주민도 있다. 네. 나한테 몇 개 노래. 그래서 아까 어디랑 갔다 온다. 좀 내일 전해주세요. 예. 내일 퇴근해요? 2018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 사례로 선정됐던 달가이버. 달가이버로 활약하는 주민들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다. 3년째 달가이버로 활동 중인 문재성 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집에서 제가 뭐 이것저것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술 많이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병원에도 좀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됐어요. 처음에 내가 좀 뭐 죽으려고도 몇 번 했고 그래서 새 마음으로 살자 그런 뜻으로 한번 했어요. 수혜 대상이기만 했던 주민들이 나눔과 돌봄의 주체로 변화한 것이다. 창이동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의 신선한 가능성이 되고 있다. 자치활동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모임 이렇게 막 군데군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게 마을 공동체 막 여기서도 마을 공동체 저기서도 마을 공동체 하니까 처음에는 뭐지 막 조금 그랬는데 호기심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교육도 받아보고 지금 예전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성장을 했죠. 첫 번째로는 마을 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먼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서울시에서만 23개구 139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 중이다. 많은 주민이 권한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실험이자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함께합니다. 스웨덴 사회복지만 우리 얘기하는데 거기가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옆 동네하고 비교하면서 야, 우리는 좀 더 뭐 개선할 게 없나. 옆 동네는 왜 우리보다 더 이렇게 그 주민들의 선호가 높을까. 그럼 우리는 이걸 보완하자.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또 혁신하고 이런 방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 행복도 높아져요. 2019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주민 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금 내서 돌아가 작동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들어가서 주민자치,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또는 마을계획을 세웠으면 마을계획 이런 걸 우리가 원하니까 정부 너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걸 반영해줘라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고마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법령에 근거해서 이런 그 주민자치 같은 활동을 이제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하는데 제일 장애가 정치인들이에요. 뭐냐면 이제 지난번 헌법 개정 특위 국회에서 말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해봤냐. 그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본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의원님, 우리나라에 언제 민주주의 해봤습니까? 그럼 민주주의도 우리나라에서 꼽힐 수 없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정착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법제화된 것은 이미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조선시대 500년을 면면히 이어온 향약, 향회 등의 전통적 자치기구들을 공식화한 것은 1894년의 일. 동학농민혁명을 겪고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외면할 수 없었던 고종은 두 차례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공포했다. 민의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1894년도에 갑오경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갑오개혁을 1차 김홍진 대학 때 하는데 그때의 이름 자체도 지방자치 제도개혁이라고 했어요. 일체 1차. 그 다음에 이제 광무가 이제 정확하게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 2차 지방자치 제도개혁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1894년 7월에는 그 향회 설치에 대한 지시를 고종이 합니다. 근데 고종이 이 명령을 내린 것은 향회 조직을 살리라고 지방자치 개혁을 하라고 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시행하던 향회, 유양소, 향청, 향약, 촌계 등 그 기층민들의 끊임없는 민권 확대에 대한 노력, 이것이 그때 와서 이제 결실을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자생적으로 이어져 오던 마을 자치기구를 향회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했다. 그리고 반상 차별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갑오개혁 때는 그런 향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재산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이제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신분에 따른 제약은 딱히 없어진 거죠. 그게 이제 정근대와 근대의 차이죠. 그전에 양반만이 그런 자치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는 자기가 그 동네에서 명망가거나 좀 돈이 있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이제 고을의 의견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 자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고종의 두 번째 지방자치 개혁안은 더욱 혁신적인 것으로 장석학의 그 원본이 보존돼 있다. 친일파가 주도한 갑오개혁의 실패 직후 1896년 새로운 칙령을 공포한 고종. 고종 태왕제실록. 예. 고종? 네, 태황제실록. 네. 고종 네네, 고종실록인 거예요. 네네. 이른바 고종의 광무개혁이다.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요 칙령 제36호. 네. 고종 칙령 제36호. 전국을 13도로 개편해 근대적 지방 행정 체계를 갖추었다. 제주도를 포함한 현재의 14도 체제는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 행정 체계를 개편한 뒤 고종은 그해 11월
마을 자치기구인 향회에 대한 새로운 칙령도 공포했다. 그것이 바로 향회 조규와 향회 판무 규정. 군, 면, 리에 각각 대중소 향회를 설치해 지방의 각종 사무를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향회의 향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요즘 말하자면 이장을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출 자격은 그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건 상천 신분은 따지지 않는 사람이 출마해서 뽑히고 그 뽑힌 이장들을 뽑힌 사람들을 그 향장들을 면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면장을 뽑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직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완전히 이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 근데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그 선거권을 주는 거는 당시 1896년도 시점에서 본다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뭐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보통 선거 안 했으니까 다 조세 세금 내는 사람 또는 여성은 또 안 했거든요. 보통 선거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향회를 만들고 그 향회에서 자발적으로 향장을 뽑았다는 점은 굉장히 진일보했다. 법제화된 자치기구 향회는 교육, 호적, 위생, 구휼, 납세, 복지 등 마을의 전반적인 일을 해결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전진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나 마을 자치,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은 일제강점기 단절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런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원천적으로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일본의 권력만 있을 뿐이지 한국인들 사이에 권력과 관련해서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 자체를, 공간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이 1910년 데라우치 마사다케 초대 총독이 추진했던 무단 통치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어 버렸었어요. 잊을만 하면 고개를 들은 식민지 근대화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다. 우리 지방자치도 일제가 이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메이지 대학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는 교수에게 견해를 물었다. 一つはやはりその国内法の地方自治制度、地方制度、これを全く適用していろいろなその自治体の権限を認め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やはり制限されたその内地とは違う、地方制度であるっていうことが一つと、だから総督府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ね、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植民地支配をするための道具としてあって、でそこに要するに総督府をコントロールするようなその朝鮮の議会とか台湾の議会とかっていうのを作るっていうこと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1906년 일제 통감부는 고종을 압박해 새로운 칙령을 공포하게 했다. 마을 자치기구인 향회는 무력화시켰다. 고종 칙령 제50호. 향회도 향회에서 직접 선출하던 향장도 없애버렸다. 각 마을의 향장은 임명직인 일본인 군주사로 대체됐다. 군수가 있으면 군주사가 들어가는 그 일본인 차지예요. 근데 사실 조선인 군수, 한국인 군수는 이건 이름만 있지 실제로 권력이 없어요. 사실 일본인 군주사가 일본말로 하면 아찌꼬치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장악을 일본 통감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선인들의 한국인들의 그 향해를 무력화시켜 버려요. 일본 도쿄의 수도대학. 행정학과 사토로 교수에게 일제강점기 한국의 군주사를 만든 이유를 물었다. それで統制を強化していったっていうのは当然あるでしょうね。先生たちはそう言ってそれを先生も同意するんでしょうか。集権的な体制を作るっていう時に、一定の自治は、あったとしても、やはりそこに内地の、日本の統治が、あるいは朝鮮総督府の、その監督が行き届くようにするためには、そういう役職を置くっていうのは例えば今でも
일본 국공립 문서관을 찾았다. 일제강점기 각종 공식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방행정과 관련한 공식 기록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문서관 측이 열람을 허락한 문서는 단 하나. 1910년 9월 29일 공포된 칙령 제357호. 일제가 조선 지방행정제도를 전면 개편했던 바로 그 칙령이다. 조선 총독부 지방관 관제 공포한다. 9월 29일. 도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물론 지방의 사무 분장까지 조선 총독이 관장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지방 관제. 일제는 최말단 행정기구로 면기구를 설치했다. 식민 정치를 지방 말단까지 침투시키려는 수단으로 면을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 国内と同じような仕組みにまで自治を高めてしまってはこれは植民地支配体制が成り立たないと考えたからだっていうふうに、想定され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研究者の中の議論では当時も国内と同じような仕組みをせよっていう議論も当然あったかとは思いますが、しかし国内の、法体制と、朝鮮をはじめとする外地の仕組みとは、違う仕組みのまま、維持されたと。 각 마을 향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은 일제가 조선의 자치를 두려워했던 이유다. 억눌려 있던 한국인들의 3.1 만세 시위운동. 이후 일제는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법제화했다. 그러나 허울뿐인 자치였다.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형식적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도평의회, 부협의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지방자치제로 만드는데 아무런 직권도 없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사항은 도장관이나 부윤, 그러니까 일본이 임명직 지방관들의 참고사항, 물어보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자문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밖에 갖지 않은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일종의 광역의회였던 도평의회 의원들 중 절반은 일본인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친일 조선인들 차지였다. 日本の植民地体制から独立したいという朝鮮人の思いを持っている、勢力があるのは、当然ですよね。それに対して、あまりその自治を高めてしまうとその自治の充実だけじゃなくて独立にまでつながってしまうとなるとこれは当時の日本の利益とは反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いますので、なかなかそこまでは認めら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実情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그러니까 이게 마하리 지방자치 실질은 관권 관제 지방자치제죠. 그게 일제시대 지방자치제의 특징입니다. 한국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어떤 구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선거가 돼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투표도 못하니 당연히 그건 일본인을 위한 지방자치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안건이 나오잖아요. 뭐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할 때 누구 위주로 쓰겠어요? 일본인이 사는 동네 위주로 쓰겠죠. 뭐 수도, 상수도, 뭐 위생 이런 거 누구부터 실체했어요? 일본에 사는 동네 먼저 배정하겠죠. 학교도 어느 학교에 시설을 지원한다. 당연히 일본 학교로 먼저 돈이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지방자치제가 한계가 여기에서 잘 보이는 거죠. 특히나 민족 차별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제에 의한 자치 역사의 단절. 우리는 역사를 복원해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도 제정됐다. 법률로 권력구조를 변화시킨 거대한 흐름이 되살아난 것이다. 지나간 법률이 일본의 헌법이고 이번에 지방자치. 예. 우리가 이제 1948년 7월 17일이 제헌헌법이라는 거 이때 신규 제정을 했죠. 48년 7월 17일. 신규 제정이라고 써 있죠. 이게 제헌헌법이에요. 여기 보면 8장이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서 96조 여기 있네요. 찾으시면 이게 96조죠. 바로 나오네요. 예. 여기 지방 96, 97조에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제헌헌법 97조.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했다.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시읍면의회를 구성하고 시읍면장을 해당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일제가 폐지했던 군면리향회를 되살려낸 것이다. 49년도에 7월 4일 자치법은 광무개혁 때의 제2차 지방자치 개혁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 향의 권한과 기능이 그 지방자치법의 의회의 권한과 기능과 상당히 유사하다. 약 50년 동안 단절했잖아요. 50년 동안의 단절이 다시 연속적으로 살아났다. 근데 그게 단절된 건 아쉽게도 이제 1960년 5.16 군사 후데타. 독재는 국민과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뿌리 내리려던 한국 지방자치는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1961년 5월 16일 지방의회가 해산됐고 사실상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61년에 군사정부에서 이제 읍면을 폐지하고 그전에 이제 동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다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뿌리 자체에 대한 요구가 많이 강해졌죠. 지방자치는 그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풀뿌리 자체인데 이게 없어진 거죠. 아마 세계에서 풀뿌리 자체가 없는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불행한 역사를 되돌려 놓은 것은 언제나 시민들의 힘이었다. 지방자치 부활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심, 1987년 헌법 개정, 그리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파괴 공작이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일제와 전쟁, 그리고 독재를 거치며 단절되고 왜곡돼 온 지방자치.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행했던 역사는 우리에게 뿌리 깊은 중앙 집권주의를 남겼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는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이다. 어떤 우려는 민주주의,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억지로 나가는 거 해놓으면 7, 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건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중앙정부가 아무리 국가 정책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지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따라라. 5만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이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5년. 지방자치는 권력 구조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과연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 정치의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는가? 굉장히 소홀히 다뤄졌던 부분이 바로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유일하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그 지방정부에 있는 대표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주민들은 따른다 하는 그런 논리 이제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도 이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로부터 기대했던 어떤 그런 국민의 행복, 또 주민의 행복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고요. 함께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민주주의. 네, 여러분 함께하는 참여 예산 시민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017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예산 한마당 총회. 2011년 의무화된 주민참여 예산제. 서울시에서도 이듬해인 2012년 조례가 제정돼 시민들이 시 예산 운영에 직접 참여해오고 있다. 시민들의 제안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도 역시 시민들의 몫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참여 예산학교.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이론부터 실습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될 거다. 왜? 우리가 참여의 과정 속에서 수기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요. 민주주의를 훈련하고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완전하게 동네에서 이제 자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산학교를 수료하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300명의 시민위원들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할 뿐 아니라 서울시 예산 편성과 결산에도 관여한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시민들 누구나 이제 핸드폰으로 투표가 가능한 그런 이제 시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 시민 투표에 올릴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 이제 그것도 300명의 참여사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직접 시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하시는 건 현재 저희가 연간 700억 원 규모로 700억이요?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밖에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 30조가 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주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하시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이 되신다면 어떤 예산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제안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이 비정규 영세사업장에 특히 일하시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네, 구차원이나 시차원에서 혹시 이분들의 어떤 복지를 올려내면서도 같이 시에 정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것들을 좀 중심에 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9호선 노들역하고 7호선 상도역하고 한승역을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까봐 제가 이래서 바닥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달라, 공항같이요. 그러면은 한승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왜 어르신들이나 애들은 그 한정거장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9호선에서 7호선을 한정거장 때문에. 그러면 뭐 시간 낭비, 경비 낭비 모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하고 싶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숫자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 주민 참여 예산제. 민주주의자재 같은 경우에는 광역제한제. 그것은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지방 정부를 통제, 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시민들은 참여 예산제 활동 과정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경험을 축적해가고 있다. 주민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 와중에 서로 주장도 펼치면서 또 조정도 해나가면서 이런 이제 훈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나 또는 이런 그 정부가 참여제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보면은 주민이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그 욕구를 또는 수요를 이렇게 파악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주민들 사이의 대화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조정해 나가면서 이 다양성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어떤 계기라는 것이 이미 학술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곳 시끌벅적 사랑방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싹트고 있다. 이석이, 도현이는 뭐던데? 성경이 안녕. 토요일 아침, 마을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속속 사랑방으로 모여들었다.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고, 이제 그분께서 다들 일을 하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다. 그분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같이 이제 형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서로 같은 마을에 사는 줄 영원히 모른 채 지났을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학생으로 토요일 아침마다 머리를 맞대고 앉는다. 고등학생인 선생님들은 초등학생 제자들을 살뜰하게도 가르친다. 좀 힘든데 뿌듯하더라고요. 그 애가 나로 인해서 뭔가를 더 알아간다는 게 좀 뿌듯하죠. 만족하죠. 학교에서 교육봉사 같은 거에도 일회성 이런 거라서 한 번 보고 말 애들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매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각 여력이 되는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러 사랑방에 들렀다. 내 아이 하나만이 아닌 마을의 아이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가 아닐까. 동네에 있다고 좋은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딴 걸로는 저희가 못 도와주잖아요. 물질적 막 이런 거는요. 그 시간이랑 그런 걸로 아이한테도 인성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안 왔으면 다른 이제 부모님들 못 뵀으니까 전혀 이제 동네에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그냥 모르시는 분들인데 모였으니까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누구 엄마라는 거 알게 되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 스스로도 많이 좀 넓어진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 관계가 형성된다. 아, 예. 엔드가 뭐야? 주민들의 크고 작은 자발적인 활동들이 모여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마을 공동체는 그 관계에서 꽃피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주민자치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 근데 주민자치라는 것이 저는 생각해 보면은 꼭 어렵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가까이 하기 힘드는데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그게 주민자치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지금 여기 사랑방에서 하던 일이 주민자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도 생기고 호혜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게 일종의 주민들 사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마을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아유 저기 마을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자본은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의 기본 전제는 주민들 사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민자치, 축제는 시작됐다. 축제는 주민들에 의해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연희축제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올해로 3번째를 맡게 된 낭만연희축제. 연희동 골목마다 즐비하게 들어선 맛집과 멋집들이 힘을 보탰다. 주민들은 바자회에서 물품을 사고 팔고 그림, 목공 등의 재능이 있는 주민들은 체험 부스를 만들었다. 마을 축제는 이제 연희동 주민들의 큰 자랑거리가 됐다. 너무 좋죠. 모르는 분들도 많이 보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신기한 것도 많이 먹고. 아 그랬어? 너무 좋아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체험할 거 많아갖고 지금 반까지 있자고 애들이 막 쫄라서 못 가고 있어요. 네.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지원이 뭐 했지? 지원이 슬라임도 만들었고 액자도 만들었고 도둑지기 있고 나무 같은 것도 만들었고 제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여덟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한 1시에 와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밥까지 먹고. 네. 민주화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노력으로 많은 분들의 이제 고생으로 이만큼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치라는 거는 아무튼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주민자치가 돼야지만 내가 동참을 하고 참여했지만 이 지역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그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를 느끼고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앞으로 바르게 서면은 외롭지 않게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주민자치. 그 길을 걸어가는 시민들의 꿈은 하나. 이제 우리 더불어 행복해지자는 것. 끝내겠습니다. 종료 3분 남았습니다. 지금 막혔어요. 주차장 안 돼요. 권리와 자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닌 마을의 운명과 나의 행복을 이웃과 함께 개척해 가려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관에서 하면 탁상 행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 제기도 내가 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내가 아는데 그래서 관에서는 서포트만 해주고 주민자치에서 모든 걸
그 기한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사후방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도 팍팍 올라가고. 네. 그래서 주민자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광장 민주주의는 우리 연희동에서부터 시작이 반드시 될 겁니다. 동학 농민들의 힘으로 꿈틀댄 주민자치. 한 세기를 건너 이제 우리는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의 힘으로 전진해 간다.